오늘 제가 조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시사대담에서는 세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 미디어 A 오셨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아주 미남인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님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벤저민 윌컨슨 님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조금 전까지 오신다고 했는데 아마 일을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조금 몸이 피곤하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만 이렇게 빠지겠다고 그래서 오늘 세 분 대신에 두 분 모시고 이렇게 오늘 시사대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일주일 만이죠? 네. 지난번보다 훨씬 오늘 진행이 좀 잘 돼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쁘게 했으면 좋겠는데 각오돼 있으시죠? 뭐 편하게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해 보시죠. 네. 우선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가운데 핵심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뭐 간략하게 좀 시사적인 게 시사대담이니까요. 저는 이제 4.15 부정선거, 뭐 여기도 바실리아 TV도 마찬가지 4.15 부정선거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방송 제작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뭐 4.15 부정선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들도 실제로 불거지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를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간단히 자막 하나 만들어놨는데 한번 15년 만에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윤석열 거치 관심, 주인공은 추미애 법무장관이시죠. 추미애하고 이제 윤석열 이렇게 격돌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15년 만에 이렇게 한다 그랬을 때 이게 무슨 뭐 단순하게 윤석열과 지금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그냥 사건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강요죄 아주 시시한 사건인데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법무장관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뭔가 이게 배경이 다른 데 있지 않나. 이거 가지고 싸울 일은 없는데 그래서 이게 4.15 부정선거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추미애 장관이 거의 이제 총대를 맨 것 같아요. 네. 총대를 메고 이제 뭐 이 연대가 탁 형성돼 가지고 여기서 야포 사격 빵 하면 때리면 또 저기서 하면 때리고 그렇게 해서 뭐 아주 그렇게 이 작전하듯이 그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맹공을 가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냥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널A의 이모 기자하고 그다음에 또 그 윤석열 총장하고 좀 가까운 측근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한동훈 검사. 예, 한동훈 검사. 한동훈 검사는 올해 나이가 얼마 된지 모르겠겠냐. 동안이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분 사이에 무슨 이제 검언유착인데. 제가 좀 쳐야겠네. 예. 생방송 중이라서. 생방송 중. 이런 게 생방송이죠? 검언유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검언. 예, 검언. 검찰과 언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하도 시끄러우니까 저도 부정선거에 너무 매몰돼 있다가 사건의 전모를 한번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검언유착이 아니고 오히려 그냥 권력과 언론, 권언유착에 가까운 사건이다. 그렇게 하고 한동훈이죠. 부산 고검 지검장으로 부산 고검 차장검사. 그분이 상당히 많이 억울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보직에서도 이렇게 수사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분이 이철 젊은 기자거든요. 30대 언론 기자, 채널A 기자인데 지금 채널A에서 지금 퇴직 퇴사당하고 퇴사했습니까? 퇴사 해고죠. 해고됐고 지금 이분이 이제 그 수사를 그러니까 취재를 하던 과정 중에 그러니까 사기 혐의로 지금 복역 수감돼 있죠. 지금 재판 이철 씨가 있는데 전 VIP 대표 그러니까 대표 이렇게 지모 씨라고 하는 이렇게 지인이라고 하는 지모 씨라는 분하고 이렇게 뭐 수사가 아니구나. 이제 취재하는 과정 속에서 MBC가 이제 그것을 촬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사건이 만들어진 사건인데
이게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건이거든요. 아무 일도 네. 아니래요. 30대 뭐 기자가 뭐 이렇게 조금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특종 욕심이 있었을 거고. 네, 특종 욕심에 조금 더 파고들고 싶어서 뭔가 던졌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막 녹음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 짜집기도 해가지고 보면, 알고 보니까 또 짜집기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금언유착이다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실제로는. 약간 네. 기획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냥? 네, 그러면 유착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뭐 법, 검, 정, 언, 뭐 다 한 덩어리가 아닌가 지금. 유착이 두 군데가 아니라 골고루 뭉쳤는데 어떤 이제 그 진보 좌 성향의 어떤 그 사람들끼리 다 그냥 한데 뭉친 게 아닌가 그냥 그렇게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기획이나 작전을 짜고 그게 맞춰서 이제 역할 분담을 한 다음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런 의심을. 지금은 어찌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 내쫓기죠. 내쫓는데 명분을 얻고. 왜 안 나가는 겁니까, 네, 저분은? 검찰의 임기제가 시작된 이후로 뭐 검찰총장을 임기가 있는 1년 아직도 남았습니다. 다행히. 다음 해 7월이죠. 네, 그래서 1년 이상 남아가지고 내쫓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쫓을 명분을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시덥잖은 사건이죠. 시덥잖은 사건을 만들어낸다라는 느낌이 지울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철 기자, 그러니까 이 젊은 기자가요, 채널의 기자가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 사기꾼, MBC 합작해서 업그레이드된 김대엽 사건이다. 정말 이 사건 자체가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만약에 자른다든지 이렇게 하면 실제로는 뭐 그분들의 뜻대로 윤석열의 입을 막거나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손발을 꽁꽁 무는 것이 가능은 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그러다가 국민적인 공분을 사서 오히려 더 빨리 4.15 부정선거에 뚝이 터지는 게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보내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청와대도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윤석열을 어찌할꼬 이렇게 지금 이렇게 윤석열을 보고 이제 어떻게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윤석열 총장이, 임기가 있는 총장이 그냥 제 발로 이렇게 지금까지 하는 은행을 봤을 때는 제 발로 나갈 위인이 아니고요, 절대. 그러니 참,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번에도 먼저 장모 사건 이렇게 어떻게든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추미애 아들 병역 이렇게, 오히려 휴가 복귀를 안 해서, 탈령이죠, 탈령. 탈령 사건으로 이렇게 수사를, 반격을 하니, 오히려 지금 윤석열을 이렇게 손발을 묶고 수사를 못하게 하고 뭔가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견제를 하려다가 오히려 반발을 부르는 게 아닌가 더. 젊은 검사들이, 물론 윤석열 검사를 이렇게 추종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총장을 추종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또 나름대로 의협심이 있는 그렇죠. 젊은 검사들이 만약에 들고 일어나면 감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청와대는 윤석열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부정선거, 윤석열 총장이 부정선거 수사를 어찌할까, 우리는 그게 고민인 거죠. 왜 안 해요? 저는 이 정도만 되면 해야지. 윤석열 총장이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왜 저분이 이 정도 사안이 벌어졌으면 일선지검에서 수사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실제로는. 권력을 통째로 드러내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력부터 시작해서 국회 권력, 심지어 법원 권력까지. 야당 권력도 포함해서 싹 다 드러내는 사건이다 보니까 이것을 수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그 순간, 이미 역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는 좀 조심스러운 건데, 이제 이번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렇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본인이 알아서 나가줬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별로 기미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든
나가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다른 어떤 개인 비리가 있거나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럼 이제 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죠. 네. 그러면 왜 저렇게 저거를 이제 개원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한 달 이제 좀 지났죠. 저렇게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온 그냥 추미애 장관도 나서고 그다음 뭐 박주민 의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이 지금 나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뭘 그렇게 대단하냐?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4.15하고도 만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게 만나지 않으면은 저렇게까지 그렇게 뭐 말을 많이 하고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일반적인 유튜브에 뭐 구독하시는 분들, 우파 이제 그 구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이 사실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했어도 진작 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진작해야 되죠. 못하는 거냐, 일부러 안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지금 상당히 의견이 갈려가지고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계속 지금 지지하고 응원하고 있고 그 권력에 굴하지 말고 빨리 하십시오, 수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른 한편은 속았다. 예, 이제 이때까지 하는 척만 했던 거다. 제대로 해결된 건 하나도 없다 지금. 예, 그런 이야기도 많죠. 예,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시는데요. 변절했다. 네. 근데 네, 참. 검사들 수사하는 걸 보면 검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수사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는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사건을 그러니까 그 담당 고소인을 부르든지 뭘 하기 전에도 뭔가 자신이 뭔가 큰 사건이다 싶으면 미리 하더라고요. 뭔가를 준비를 해놓는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준비 없이 사건을 발표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윤석열 그 검찰의 내부에서 뭔가 수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는. 우리가. 물론 바깥에서는 이렇게 뭐 전혀 안 하는 것 같다 할 수 있겠지만 엄청나게 고소를 많이 했잖아요.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도 있고 하니까 뭐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아예 그냥 만약에 그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으로서 아주 이렇게 하고 있다. 저는 그건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다. 그래서 제가 이제 4.15 부정선거 수사는 어찌 할 건데, 우리 이제 우파 애국 시민들이 윤석열을 이렇게 비난해야 될지 아니면 응원을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솔직히. 네. 응원하고 싶죠. 네, 응원하고 싶죠. 그런데 저렇게 이제 내보내려고 자꾸 이렇게 노력하는 걸 보니까 사람은 이제 추론을 하잖아요. 네. 그럼 그 추론은 어떤 게 추론이 되는가 하니까 저 양반이 혹시 저걸 수사를 개시하면 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이 많지 않느냐. 저게 이제 가장 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뭐 어떤 특정 그 한쪽을 지지한다기보다 이런 좀 의견을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뭐냐면 윤석열이 결국은 한패가 아니냐 그러면서 왜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느 정도 또 일리가 있는 부분이 만약에 정말 이제 머리를 한 단계만 더 쓰면 그 열심히 뭔가 일을 하는 척하면서 이제 헛된 희망을 한번 또 부어줄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단계도 아니고 한 단계만 머리를 쓰면 본인들의 이 독재 정부에 대한 견제를 하는 세력이 있다. 검찰이 하고 검찰총장이 하고 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 그런 어떤 희망을 갖게 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그 어떤 결정적인 선은 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척만 해서 국민들에게, 우파 국민들에게 좀 어떤 일정한 희망을 주고 힘만 빼기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얘기 하셨겠어요. 근데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상당히 그 정치적인 해석 능력이 뛰어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이 아니에요. 뭔가 스토리가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실제로 이제 수사를 만약에 개시하는 순간
그러니까 해임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네. 이 권력이 대통령이 그것도 해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임기제라 하더라도 법상으로는 해임 권한이 있거든요. 그럼요. 예, 임명했으니까, 임면권이니까 이렇게 면직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대놓고 수사는 절대 못 한다는 거죠. 보안 수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처음부터 차곡차곡 그리고 딱 바닥을 다져놔야 수사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를 하는 순간 이미 끝이 났어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수사 이제부터 시작하면 다 도망가고 이런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이미 수사를 개시하는 순간 와르르 하는 이런 사건이라서, 뭐 방송이나 언론에서 연일 때릴 소재가 뭐 절비하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증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이슈들이 터져 나왔는데, 이걸 스토리만 쓰더라도 막 이렇게 일주일치는 그냥 특집으로 채워도 한 2시간씩 뉴스를 특집으로 채워도 아마 계속 할 수 있을걸요, 아마. 한 70% 정도는 유튜브들이 다 수사를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뭐 검사가 따로 없고요. 유튜버들이 지금 검사가 돼가지고 한 2달 정도 70% 정도는 해준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저는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언론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화산이 폭발하면요, 이렇게 어떤 나쁜 놈만 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무데나 튄다는 거죠. 화산이 폭발하면 권력이 붕괴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건물이 붕괴를 하면 이렇게 뭐 몹쓸 건물이 있어서 붕괴를 하더라도 잘못 이렇게 폭발을 시키면 튀어와 가지고 자기한테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저는 언론 방송사도 보면 이런 4.15 부정선거를 만약에 대놓고 뉴스를 하더라도 그 4.15 부정선거에 관한 파편들이 자기 보도하는 언론사에도 튀어온다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도 분명히 튀어간다는 거죠. 저는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화산재가 터지면 모든 방향으로 튀어가거든요. 예.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행복수호신님이 예.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윤석열 총장의 카드는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는 부정선거 수사에 착수하든지, 그래서 현 정권과 정명승부를 벌치든지, 아니면 사퇴하든지 2가지라는데, 뭐 사퇴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나 언론사나 뭐 이렇게 좀 잘못된 구석이 있어요, 분명히. 저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거 이제 박근혜 탄핵 그러니까 사건 때 윤석열 총장이 한 행보, 그 다음에 언론사들이 한 행보,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4.15 부정선거를 가지고 수사를 이제 이분들이 하게 되면, 이제 양쪽에서 권력은 권력대로 수사를 못하게 방해하고, 그 다음에 4.15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야, 너도 한패 아니냐, 이러면 이분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애국 이렇게 시민들은 이 윤석열 총장이든 어떤 언론사가 됐든 이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먼저 터뜨리는 쪽에 면죄부를 좀 줘야 된다. 예. 그리고 양심, 그러니까 가령 이제 자수하는 사람에게 조금의 형을 감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오히려 이런 확신을 줘야 된다. 오히려 윤석열 총장이 이 4.15 부정선거에 수사를 했을 때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감면. 뭐 요구 안 하더라도 그런 건 다 감면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예. 아니, 윌컨슨 박사님이 채팅으로 참여하시고. 네. 계속 윌컨슨 이게 아프시다고 하더만은 뭐 쉬시면서 채팅을 하시구나. 채팅은 하시고. 윤석열을 응원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대안이 별로 없잖아요. 응원을 하는 게 다른 또 댓글로 보내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응원하는 것 자체가 압박이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렇게 응원을 해서 수사가 제대로 되면 잘 되는 일이고, 본인이 약간의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은 다른 외부의 어떤 압박에 지금 입을 닫고 있거나 그런 부분이 된다고 하면 응원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는 순수한 입장에서 계속 격려를 하면 다른 생각이 있어도 뭐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데 그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하고 동갑이거든요. 아, 네. 이제 차이는 그분은 아버지가 연세대학교 교수였으니까 서울의 중산층 출신이고, 나는 뭐 경남 통영에서 그냥 올라왔으니까 하숙생 출신이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남자 입장에서 가끔 이렇게 생각해 보죠. 같은 연배의 남자가 어떻게 행동할 건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부채가 많은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남자가 지금 한 60줄에 접어들었을 때, 뭐, 자식들에게 큰 부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교적 홀가분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불의하고 크게 타협을 해가지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린다. 그게 그럴 것 같지 않아. 그런데 왜 그럼 빨리 수사를 못하냐. 그 부분에서 해서 이제 뭐 물음표가 있긴 한데, 누구처럼 뭐 이렇게 뭐 그렇게 해서 쉽게 그냥 그렇게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근데 부채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윤석열 총장이 어느 정도 부채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부채? 어떤 부채냐면 이제 결국은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내가 이후에 부채 이야기는 예, 뭐 박근혜 예, 탄핵과 나하고 관계없이 관계없이 그분이 이제 아이가 없으시니까 네. 잃을 게 없다. 네. 가족들에 네. 대한 그런 뭐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자식들 앞날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굉장히 자유로우신 분이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기대를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애국 시민들이 아까처럼 이제 비난을 할 것인가 수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응원할 것인가 이 두 가지가 딜레마가 있거든요. 딜레마예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이분을 응원하자니 지금 아마 그분들 애국 시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을 응원하자니 박근혜 탄핵한 것이 너무 괘씸하고 탄핵 수사 때 그때 행 역할이 그다음에 또 지금 또 비난하자니 4.15 부정선거는 누가 수사할 거냐. 지금 이 현직 검찰총장이 수사를 전격 개시하지 않으면 누가 이것을 뭐 일선 지검장이 수사 개시 지시를 못 하잖아요. 그럼. 이런 사건들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애국 시민들이 딜레마에 빠진 거죠. 다. 저도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저도 그래서 이게 퀘션 마크 해놨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이제 간단하게 PPT 만들면서 이 수사를 어찌할 것인가. 아니, 윤석열 본인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이 될 겁니다, 분명히. 본인도 전혀 생각 없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게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시민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고, 이 공안 사건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예, 이런 사건이 되고 있는데, 그분도 생각이 있겠지만, 우리는 더 고민이잖아요. 저분이 어떻게 부정선거 수사를 어떻게 할지. 그래도 뭐 이제 보면은 어떻든 역사의 죄인이 돼서는 안 되죠. 저도 그렇게 되기를 그게 바라고요. 예. 한 사람의 일생을 보나 또 나라의 앞날을 보나 이제 저분이 60 정도 되셨는데 그런 어떤 그런 문제를 생각할 거예요. 역사적 죄인이라는 거가.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보면 조선일보 논조도 굉장히 강하고 네. 중앙일보 논조도 굉장히 강한데 그 이제 오늘 방송에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당신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거는 그야말로 당신들이 역사적 죄인이 되는 거다. 한번 두고 봐라, 당신들이 네. 입을 다무는 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번 측면에서 보면은 그런 지식이나 아니면 검찰총장이나 이런 분들이 다 역사 속에서 자기의 입장이나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 더 숙고하면은 의외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쉽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문제를 좀 단순화시키면은. 지금 모든 뭐 사건들이 이제 시사적인 문제에서 저도 이제 웬만하면 시사적인 문제는 좀 멀리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4.15 부정선거, 사실은 4.15 부정선거가 맨 가운데 있거든요, 사실은. 뭐, 어쨌든, 다음 페이지 넘겨보더라도 같은 시사적인 문제인데, 실제로는 다 이게 변두리 문제예요. 뭐, 미래통합당 문제라든지, 뭐, 상임위 구성 문제라든지, 다 변두리 문제고, 실제로는 선거가 이렇게 부정으로 벌어진 사건이 만약에 중심에 떡 자리 잡고 있으면 제대로 돌아갈 턱이 없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제 윤석열 총장이 협조적이다 그렇게 하면은 저렇게 키를 쓰고 내보내려고 할 일은 없단 말이에요. 네. 저 친구가 우리 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이제 무리수를 저게 어떻게 그냥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해서 내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건 또 후폭풍이 너무 심하니까 주위에 측근들이 나서가지고 이제 분위기를 만들고 하면서 이제 언론상에 추미애 장관도 자주 등장하고 지금 박 의원도 자주 등장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 이분들이 이제 VIP를 위해서 이제 협조를 하는 거죠. 네. 의중을 읽어가지고. 그럼 VIP 입장에서는 왜 그렇게 그냥 한때 굉장히 믿었던 사람인데 그렇게 임기가 되기 전에 정치적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그렇게 저 친구와 연을 끊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겠냐. 협조기적이지도 않고 뭔가 이게 강골이니까 예. 뭔가 이렇게 뭘 예상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게. 정책적으로 수사를 뭐 4.15 부정선거를 수사를 지시해 버릴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면 이미 지시하는과 동시에 아마 이미 다 있는 걸 다 끄집어내는 터트려 버리는 그런 꼴이 되죠. 그동안 저는 두 가지로 좀 얘기해 볼게요. 저는 좀 약간 균형 맞추는 걸 좋아해서 예. 하나는 윤석열 씨가 수사를 쉽게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밑에 있는 휘하에 검사들 싹 물갈이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 바뀌었죠. 예, 예. 많이 대검, 물갈이를 강북, 대검. 많이 했으니까 정말 뭐 손발이 잘린 상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또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한 분들은 뭐냐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그 지금 뭐 추미애 나오고 뭐 자꾸 나오잖아요. 자를 것 같으면 뭐 정말 만약에 정말 진짜 뭐 민주당이면 이고 정부고 싹 다 목 날아가게 생겼다. 부정선거 들통나면 그럴 것 같으면은 뭔가 수사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 조용히 아무리 욕을 먹어도 자기 목 날아가는 건 보단 낫잖아요. 그러니까 잘라도 진작 당장 잘랐을 텐데 자른다? 계속 자른다? 하면서 계속 겁을 주는 것을 굳이 언론에 이렇게 많이 내보내는 걸로 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얘들이 한 단계만 더 깊이 들어가서 이거 우파 국민들에게 적절하게 그냥 짜고 치는 것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 상당히 조심스럽게 저는 상당히 정치적 해석을 잘 하시네, 그죠? 근데 그게 만약에 정말 우리 이 부정선거를 밝혀내는 게 정말 이 썩어 빠진 대한민국을 올바로 치료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고 봤을 때, 글쎄요. 만약에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정치판이 너무 썩어서 검찰까지도 다 그렇게 된 상황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우리의 어떤 그 강한 어떤 뭐랄까, 우리 차라리 검찰도 수사 못한다고 딱 해버리면 국민들이 제대로 이제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하겠다. 할 거는 진짜 우리밖에 없다 하고 뭔가라도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른다 어쩐다 수사하겠다 어쩌겠다 실행하잖아요. 그러면 우파 국민들도 고민을 하게 돼요. 적극적인 행동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만을 기다릴 수는 없는데 어쨌든 추미애와 윤석열이가 지금 이렇게 지금 오늘 뉴스가 이제 그 윤석열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거든요. 발동을 했는데 이제 뭐 그 수사 자문단 구성을 중단을 갖다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지휘를 했다. 일선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휘를 했거든요. 이게 아주 정말 뭐 원래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이런 개별 사건에 대해서 지시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고 좀 정말 비정상적인데 이런 상황을 보았을 때는 이제 약간의 실마리에 이제 기대가 있다는 거죠. 윤석열 총장이 저렇게 수사를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가능성도 있고. 근데 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윤석열 총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치권들이 사실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닌가 하는 뭐 이렇게 이거 티각태각 하면서 그냥 듣고 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지도 않겠나. 오늘 오후에 이제 네. 그 전문 수사단 네. 문제가 이제 그 양보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씨가. 그런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항명을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너무나 당연하죠. 총장한테 항명을 중앙지검장이 하니까 그러면은 객관적인 검찰 내에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가지고 이 사건을 기소할 건지 영장 청구를 어떻게 할 건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그거를 결국은 또 추미애 장관뿐만 아니고 법사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강하게 비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분들은 선악 개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니까.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너무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객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척근이긴 하지만 한 검사가 자기 척근이긴 하지만 그거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 전문 수사 심의회를 소집했는데 그것까지 이렇게 그
못하도록 만든 걸 보면 이게 이제 한 달 만에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니까 이제 앞으로 참 얼마나 이 보통 시민들이 양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벌어지겠나 이런 문제 때문에 참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비정상적이잖아요. 비정상적인 게 소가 이제 그 뭐 풀을 뜯어 먹으면 정상인데 개가 풀 뜯어 먹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개가 그렇죠. 풀 뜯어 먹거나 뭐 하여튼 이상한 짓을 하면 지금 그런 이상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어떤 그 4.15 부정선거에 대한 미리 어떻게든 이게 물론 윤석열 총장이 당장 수사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건 뭐 지금 발표한 것도 아니고 드러낸 것도 아니지만 혹시나 얘가 시한폭탄일 수도 있잖아요. 폭탄이 그 터질 수 있으니까. 정확한 표현이시네요. 예. 그게 시한폭탄인 거라. 예. 도저히 그 심중을 헤아릴 수 없는 거라. 예. 그러니까 불안한 거라. 터지기 전에 그러니까 제거하는 미리 예를 들면 안전 조치를 취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네. 난리법석을 뜨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설인데. 예,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중립적이라고 하기보다 양쪽의 가능성을 두 가지 다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저도 윤석열 씨가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의 의지든 아니면 본인이 의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부의 압박이든 간에 부정선거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이대로 그냥 시간만 끌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윤석열 씨만 지지하고 그분만 믿고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시간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타격이 큽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씨가 제대로 수사를 할 것, 그리고 제대로 수사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충분히 가정을 하고 국민들은 두 가지 다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수사를 해주면 사실 뭐 술술술 풀리니까 걱정할 게 없겠죠. 그러면 검찰에서도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경찰이든 뭐 민주당이든 통합당이든 누구도 정말 진실의 편에 서지 않겠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도 이제 이 국민들이 사실을 알면 다 뒤집어질 일인데 어떻게든 언론에서 통제해서 해서 막고 있는데 그러면 진실을 알고 있는 이 먼저 알게 된 국민들이 다른 국민들에게 어떻게 알리고 그럼 어떤 시간을 두고 어떤 데드라인을 둬서 정말 국가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그러면 국민들은 다음엔 어떤 대처를 하겠다. 우리가 오히려 시간 데드라인을 주고 저쪽을 압박해야 된다고 보고요. 윤석열이라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부정을 밝혀내는 검찰에서의 총수로서 열심히 노력하는 행동과 그 수사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지지를 하고 환호를 한 거지 윤석열이라는 그 사람 자체가 영웅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제대로 부정을 밝혀내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그 행보에 주목하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아니고요. 근데 인물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인물은 아니지만 우리는 인간적인 그런 이해나 이 인간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이야 그 성향이 어떻고 지금까지 어떻게 해봤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뭐 사람을 믿거나 지금 이제 사람 믿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선 후보 3위까지 이렇게 뭐 여론조사 믿을 바도 못 되지만 그렇게 한다는 게 뭐냐면 그만큼 현 정부 문정권이 눈에 가시가 됐다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오죽하면 이번에 그 아파트 뭐 이렇게 2채씩 팔아라 그랬는데 그러게. 다 말을 안 들었는데 윤석열 총장만 팔았대요. 진짜 말을 착실히 들었더군요. 그러니까 그거 보셨어요? 딴 사람은 다 안 팔았는데 네. 그 윤석열 총장만 팔아라 이렇게 했더니 제깍 파셨대요. 네. 그러니까 현 정권하고는 아예 그냥 그 연결 안 되고 싶다. 뭐 이런 현 정권에도 미움을 받고 싶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연결도 안 되고 싶다. 이런 의지가 아마 윤석열 총장이 있는 것 같고 여기 김수영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석동현 변호사 등 윤석열 지인분들의 말씀 등에 의하면 윤석열은 좌파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현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을 이렇게 좋아하라 뭐 비판을 할 수 있고 충분히 그런데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현재 상태가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이 윤석열 총장을 이렇게 어떻게든 내쫓으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건 우리 편이잖아요. 네. 그런데 벤자민 윌컨스님이 이 두 번 올리신 게 한번 읽어볼게요. 네. 혹시 다음 좌파 대통령을 자연스레 만들려는 고수의 공작은 아닐까요? 어떻게 좌파가 아닌 것을 증명하지요? 정량한 증거가 있습니까? 좌파는 아니더라도 영적 전쟁이 불확실은 아닐까요? 그런데 나는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이해를 일찍부터 몇 번 이렇게 방송을 내보냈는데 그 남자가 그렇게 할 남자는 아닌 것 같아. 성향 자체가. 서울의 중상층에 컸고 아버지가 연대 교수를 지냈고 젊은 날에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의 자유라는 책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왜 그렇게 행보를 보였냐? 본인은 그거 자체가 그냥 검사로서 그게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거고 그게 가짜 정보였던 어떤 간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든 간에 지금 여권에는 시한폭탄은 폭탄인 것 같아요. 저게 밤새 뭐 할지 모르겠다 이런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제거를 하자니 이게 또 후폭풍이 좀 무서운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들도 조금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제 퀘스천 마크잖아요. 어쨌든 퀘스천 마크고 어떻게 행동할지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사건이 벌어져 갈지 싸움판이 벌어져 갈지는 이제 두고 보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사건이 참 요즘에 좀 난항인 것 같아요. 어제 7월 1일 날 김소연 변호사하고 또 민경욱 전 의원하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대요. 근데 김소연 변호사가 아주 똑부러지게 한 3분짜리 방송을 했더구먼요. 기자회견을. 그런데 좀 들으신 게 있습니까?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영상을 제가 쭉 보긴 했는데 운전하면서 봐가지고 잘 자세하게.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수사를 그러니까 수사가 아니고 재판을 지금 지연하고 있고 뭉개고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선관위도 계속해서 답변서 같은 거 안 보내고 있고. 원래는 선거법상 다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사가 이제 뭐 범죄죠. 사실은 그렇게 지연시키고 이런 거는 거의 범죄에 가까운데 그것을 국민의 권리를 강탈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강탈하는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강하게 이야기하시고 즉각 이렇게 재검표하고 그다음에 검증을 받아들여야 된다. 당연히 우리가 받을 권리를 왜 이렇게 시민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라는 태도인데요. 저는 판사들이 당연히 지연된 정의는 사실은 정의가 아니거든요. 네. 이렇게 지연을 시켜서 그 사람이 맞습니다. 고통을 받게끔, 그러니까 가령 구속 수사하고 재판 받는 사람들도 보면 3개월 이내에 이렇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구속 기간도. 왜 그러냐면 재판도 끝나기 전에 판결을 받기도 전에 구속해서 만약에 수사하고 이렇게 기간을 안 지켜버리면 결국 그 사람은 그냥 처벌받은 거하고 똑같아져 버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4.15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인 게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재검표를 하고 검증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걸 지연해버리면 그러면 이게 한 1년 돼버리면 실제로는 우리는 부정선거에 1년 동안 부정선거에 거짓말에 갇혀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죄도 안 졌는데 감옥에 가 있는 그런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지금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대법원이라든지 중앙선관위가 자기적이고 또 어떻게 계획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선거소송을 뒤로 미룰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우려를 하고 있는. 그리고 어제 7월 1일 날 김소연 변호사가 아주 똑 부러지는 그런 발언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그게 얼마나 부정의한가 이런 걸 지적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이렇게 지연된 정의. 그러니까 아예 지금 온 국민의 지금 이게 선거 부정에 대해서 부르짖는 국민들은 사실은 감옥에 있는 것과 같은 심리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저는 감옥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보니까 좀 대단한 뉴스 하나 보시죠. 드디어 전라도 학생들이
4.15 부정선거를 사주한 광주 교사를 대검에 교발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확인해 봐야 되지만 여기 또 여기 홍영준이라는 분이 공박사님 자유를 위하여 끝없이 알리고 투쟁하여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오신 우리 바실리아 TV의 조슈아님, 잘생긴 조슈아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꼭 조슈아님 바실리아 TV 가서 구독도 하시고, 그다음 또 여기 머리가 좋으신 또 미디어 A님이 오셨으니까 미디어 A도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4.15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겁니다. 4.15 부정선거를 그냥 덮고 나면 그냥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아닌 거죠. 부정선거를 인식하는 모든 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광고 하나 드리면은 여러분들 공병호 TV의 커뮤니티를 들어오시면은 그게 자료들이 꽤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전혀 알려고 하지 않는 분들한테 제시할 수 있는 자료, 그 다음에 백서도 한 서너 개 정도 되고 하니까, 그리고 형식도 쉽게 프린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나가시죠. 예. 지금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이제 인국공 사태, 인국공 사태,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기 이 김두관 지금 뭐 저는 의원이라고 이름 안 붙입니다. 지금 뭐 선거가 부정인데 무슨 의원입니까? 김두관 이분이 지금 뭐 이렇게 실언을 했죠. 실언을 아주 몹쓸 발언을 해가지고 십자포화를 맞고 그러는데, 젊은 분들 좀 많이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이분에 대해서 어제 우리 오봉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시던가요? 뭐 대체로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이런 주제로 해서 대화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다 그런 마음들일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마상이라고. 마상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줄임말, 마상. 젊은 친구들이 줄임말을 많이 쓰는데 너무 줄였어요. 마음이 상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지준생 마상이라는 것은 지준생이 심히 마음이 상했다는 뜻이겠네요. 그 밑에 탈락자 마상. 탈락자 마상. 탈락자 심히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상하죠. 사람은 그 본능 안에 공정에 대한 그런 본능적인 그런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람을 그 인천공항 이라고 하면 좋은 직장이잖아요. 최고 직장이죠. 좋은 직장이면은 거기에 모든 국민들이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선별을 할 겁니다. 결국은 이제 신청을 할 거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선별을 할 건데, 그럼 그 기준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까지의 기준은 뭐 예를 들면 어떤 대학교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학점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입사할 때 어떤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평가하는 거죠. 근데 그 기준이 지금 문제라는 거잖아요. 대학교 어디 나왔다고 학력 때문에 이걸 되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평등을 얘기합니다. 항상 이제 민주당이나 좌파에서 얘기하는 평등은 그런 평등입니다. 중간에 과정 같은 거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왜 마상이라고 하면서 마음이 상해서 지금 나왔는가? 간단한 거죠. 그 기준이 바뀐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해서 내가 그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수준으로 나의 수준을 올려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 사람을 써서 이 회사가 더 발전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관계로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그 조건들이 바뀔 건데, 어떤 조건으로 바뀔 거냐? 간단합니다. 본인들이 지향하는 그 사상적인 지향점이 같은가? 우파인가 좌파인가? 그렇죠. 결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좌파들은 마음이 안 상하나?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걸 보겠죠. 예를 들면은 시민운동 단체의 활동을 많이 했는가? 근데 시민운동 단체가 다 좌파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볼 거예요. 그러면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열심히 시민단체가 가지고 데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민운동해야지. 그런 거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앞으로 공무원이나 뭘 뽑을 때 어떤 것들을 주로 보고 어떤 걸 확인할 건가? 아마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작용할 그리고 겁니다. 신문을 어떤 신문을 보는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다음 무슨 또 SNS는 어떻게 하든지. 페이스북 딱 검열. 그리고 SNS 얘기하셨는데 SNS도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뽑을 때 그럼요. SNS를 그 보겠다, 봐도 된다는 거 체크를 동의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무서워라. 그거 이제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거의 필수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든지 단체든지 우파 성향의 단체면은 네. 당연히 이 사람이 좌파 성향으로 해서 우리 회사에 들어가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가 체크하는 게 당연하게 됐고, 이제 그런 부분이 당연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그 이제 시청자분이 사진을 몇 장 찍어 보내줬더라고요. 네. 인천국제공항에서 최근 모습이. 그런데 색다른 환경은 중간중간마다 천막이 많아가지고 각 이제 노조가 네. 천막을 만들어가지고 그 외국인들이 처음에 입국하면 이제 그 천막부터 보는 거예요. 참 진 풍경이네. 인천국제공항공사 하면 내가 추억이 있습니다. 내가 그 연구소에 있을 때 30대에 그 이제 그 연구소를 이끌던 분이 좀 젊은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줘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황무지 위에 건설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게 1998년, 99년 무렵이었어요. 1998년 무렵이네요. 그러니까 그 황량한 땅에, 그러니까 건물도 없고 한참 불도저를 할 때 부지마 정리한 상태. 그때 야 저게 언제 해가지고 저게 2000년 가까이에 개항을 하냐 이렇게 했는데 결국 그 시간을 맞추더라고 우리나라가. 그게 참 자랑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인천국제공항이 거의 세계 최상위권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앞으로 한국의 바로메타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한국이 몰락해 가는지. 정규직을 뭐 10,000명까지 이렇게 확대시키면은 다 벌어가지고 이제 그냥 인건비를 다 닦아 쓰는 거죠. 뭐 재투자도 없고. 가는 게 뻔해. 나라가 지금 뭐 아까 마상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음이 상할 정도가 아니고 지금 나라가 아예 데미지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거죠. 이 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가 데미지가 큰데요. 근데 이제 이런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렇게 자기 기회를 박탈당하고 취직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이것은 아주 이렇게 그야말로 조그만 거고요. 실제로는 4.15 부정선거를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거는 아예 자기의 그냥 주권, 자기의 권리 자체를 통째로 뺏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요거 마음이 조금 상해도 되고 우리 젊은이들이 이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아니라 이거는 자기의 집을 잃은 생각으로 달려들어서 바로 잡아야 된다. 어쩌면 그 부정선거라는 부분이 또 이게 다 거기서 시원 이 물줄기를 거기 둔 거잖아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뭐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건이라든지 뭐 법사위 문제라든지 상임위원회 독식이나 이런 모든 문제의 원천이라는 것은 결국은 4.15 부정선거를 우리가 밝히냐 안 밝히냐에 따라 다 관련이 되어 있는 밑그림 같아요. 밑그림 같고 지금 이 사건도 보면 뭐 드러났긴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여기에 관심을 쏟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밑그림은 4.15 부정선거, 이 권력의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그 악이 오히려 더 이 문제의 본질이고 실제로는 얘는 그냥 피상적인 거죠. 실제로는. 다음 문제도 보면 뭐 또 마찬가지 계속 이런 식이거든요. 상임위 독식하고 뭐 국회를 독식해가지고 지금 전부 빨갛잖아요, 지금. 이것도 뿌리는 다 4.15 총선에 대한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릴 수 있냐 문제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오늘 신문 기사에 보니까 뭐 이렇게 문주주의 독재, 민주주의가 아니라 문주주의. 모든 권력은 문재인한테서 나온다. 지금 여기 보면 저도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위원장을 차지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저분들이 뭐 이렇게 학식이 있거나 뭐 이게 국민들의 신망이 있어서 저렇게 위원장 한다고 전혀 생각 안 하거든요. 저분들은 도적질해서 저렇게 자기들이 위원장이 배지를 달고 있는데 곧 저 배지가 오히려 범죄의 증거가 되어서 아주 화를 당할 것이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분들이 지금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반드시. 참 여기 어떤 할아버지 보니까 자연인 할매니까 나이가 좀 드신 분 같네. 나라를 빼빠지게 재건했더니 우리 집 개가 홀라당 먹네. 이렇게.
토사구팽 해야죠, 팽. 정말 어렵게 만든 나라인데. 걔를 참. 복날에. 그리고 또 행복수호신 같은 신분은 좀 현실적인 박 대통령 탄핵 사건 때문에 윤 총장을 비난한다면 부정선거 문제를 어떻게 파헤치겠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 네. 어쨌든 이 댓글을 보면은 참 민심도 알 수 있지만 뭐 보통 아주 식자청이나 전문가보다 훨씬 더 유식한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상임위가 구성되고 나서 저렇게 억지로 상임위 만들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 아침에 예산 3조 원을 팍 내렸습니다. 그래서 줄인 게 아니고 예, 국회가 추경심사마치 3조 원을 각 그 위원회별로 예산을 팍 심사를 해가지고 3조 원을 확 내려놨거든요. 3조 정도 벌려면 얼마 팔아야 됩니까? 저는 뭐 감이 없네. 30조? 요즘은 뭐 하도 조 단위로 뭐가 나와가지고 돈에 대한 감각이 좀 그러니까 10조의 물건을 팔아야 3조 생긴다는 이야기. 아니 30조를 팔아야겠죠. 30조 팔아야 한 3조 정도. 그것도 아주 우량회사 정도가 되면 되겠죠. 참. 이 3조도 고스란히 이제 국가 부채. 젊은 사람들이 다 부담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런 돈들을 결국 이제 국민들이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이나 뭔가를 이제 받을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점점점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후에 다른 정권이 들어와서 이런 복지 혜택 다 없애겠다라고 하면은 국민들이 많이 화를 낼 것 같습니다. 익숙해져서.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그냥 표를 그냥 반대편에 줘버리지. 그렇죠. 전번에 아르헨티나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네. 아르헨티나가 기업인 출신의 대통령이 등장해가지고 공공요금 지원금 그걸 좀 그냥 깎으려고 했다가 그냥 바로 정권이 뒤집어져가지고 결국은 4년 만인가 정권 그게 사람들이 익숙해지면은 그렇게 뭐 해결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복지다, 뭐 무상의 어떤 긴급 대책이다, 지원이다 이런 것을 받을 때 이 돈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혹시라도 이 돈이 나중에 내가 갚아야 될 돈이 아닌가? 혹시 그러면 이 돈들이 나중에 이제 막 걸어다니는 우리 아들, 딸들이 커서 다 짐지워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올해만 한 113조. 100조 정도 같았어요. 113조, 6월까지 113조예요. 6월까지 113조 정도의 국가 채무가 늘어난 상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1차, 2차, 3차 추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3조, 34조 정도니까 60조 정도 지금 추경을 썼는데, 그러면 약발 금세 떨어질 때니까 또 내 생각에는 한 9월 정도 되면 4차 추경 생길 거라고요. 나는 참 희한한 게 문 대통령은 항상 그렇게 합니다. 추경 날짜를 계속 국회한테 쫄라요. 그런데 그때 쫄르면서 문 대통령 발언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는데 추경만 금세 주면 나라 경제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그게 추경이라는 것이 보면은 그냥 황무지에 아주 메마른 땅에다가 물을 붓는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금방 말라버려요. 돈이 이런 투자가 되면은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1.6원을 버느냐, 1.7원을 버느냐 이렇게 관심을 가지지만 그게 대부분 그런 지금과 같은 그런 정부 재정 지출은 이런 투입하게 되면 대개 뭐 0.4원, 0.5원 남고 나머지는 다 낭비로 끝나잖아요. 성수 효과가 작으니까. 그런 개념 자체가 전혀 없으니까 엄청난 국고를 당진하는 거죠.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 4대강 사업에 23조인가요? 23조 썼는데 그거 가지고 좌파들이 그렇게 물고 늘어졌어요. 한 4, 5년은 물고 늘어졌을 것 같은데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 뭐 100조, 뭐 50몇십 조 이런 거는 이제 그냥 취업 일자리 뭐 이런 거 가지고 50몇 조 썼다 그래도 눈 깜짝도 안 와요, 보면. 그러니까 올해 6월 달까지 뭐 113조인가 이렇게 늘렸으면은 내가 자료를 보니까 외환위기 때 98년, 99년도에 한 55조 정도더라고. 그 어려울 때 이제 구조 조정한다고 투입한 돈이 물론 그 사이에 뭐 한 20년 흘러서 경제 규모가 좀 커진 거지만
야, 지금 이렇게 돈 쓰는 걸 보면 저 사람들이 정신이 있나. 이명박 때 20조 썼다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지금 4대강 사고 아니 4대강의 그 보호 해체한다는 거 보면요 전라도에서 반대해요. 전라도에서 영산강. 농사 짓는 분들이 필요하니까. 보호 이거 개방해서 물 뺐더니 지금 물이 말라버리니까. 농사용수가 지금 갑자기 물이 빠지니까 빨리 이거 보호 제대로 원래대로 해놓으라고 데모를 하는 게 전라도에서 하고 있어요. 지하수가 말라버려요. 네. 보가 물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어떤 이득이 있었다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업 가지고 아니 그 혜택이 있든 없든 간에 그거 20조 쓴 거 가지고 그렇게 몇 년 동안 괴롭히더니 지금 뭐 60조 뭐 100조 뭐 다 껌이네요 껌. 껌이지. 이게 지금 돈이 그리고 정책을 저렇게 그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비정상적인 어떤 권력,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재인 정권은 우리가 국민이 선택한 정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기 정권이다시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그 청와대에서부터 나와가지고 그 청와대의 거짓말부터 시작해서 나라가 완전히 엉망이 되는데 지금 보면 부동산도 지금 폭등을 하고 있거든요. 폭등을. 그래서 지금 최대 피해자가 30대인데 왜냐하면 전세를 못 얻어요. 전세도 폭등을 해가지고 지금. 그리고 보면 오늘도 시장을 이기려고 하니까 네. 시장을 이기려고 하니까 자꾸 오늘도 보니까 서울 하위 20% 아파트 값이 평균 4억이랍니다. 근데 참 이거 부동산 참 저도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저도 한 말씀 하시죠. 여기 올라가는 게 대충 보면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지를 한번 일반 서민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전세를 예를 들어서 5천짜리 집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일부 좀 대출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집주인이 얘기를 해요. 아 이제 재계약할 때 좀 됐는데 집값을 한 1억으로 올려야겠다고. 전세값을. 네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5천에서 네네. 2배로. 아 제가 이제 겪은 건데요. 아니 그런 지역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 근데 그러면 이렇게 아니 그러면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대출이 한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대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 네. 자, 대출이 한도가 많이 늘었고 또 대출의 퍼센트 그러니까 자부담률이거든요. 그게 뭐 한 30-40%에서 또 20%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돈 해서 그냥 은행에 대출 신청만 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된 거냐면은 정부에서 대출을 상당히 많이 해주는 걸로 정책을 바꿉니다. 정부 정책이. 그런데 그걸 은행에서 결국 대출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은행의 결정이 아니에요. 은행에서는 싸게 아주 저렴하게 대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냥 아무 느낌 없이 은행 빚을 엄청나게 많이 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행은 손해보고만 하냐? 아니에요. 은행이 손해보는 부분은 이자율 손해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정부가 세금으로 은행에 대한 이자를 지원해주면서 은행에서는 상당히 많은 돈을 대출을 해주고 그거는 누구 귀에 들어가냐면은 집을 가진 사람들 귀에 들어가요. 아, 그러면은 집값 높이겠다. 정부의 대책이 법이 바뀌면 집값이 바로 폭등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모를 계속 늘릴수록 집값만 폭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엄청난 식으로 또 집값이 오르고요. 서민들은 또 대출을 그렇게 쉽게 잘 되지는 않거든요. 집 구하기는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 이거 뭐가 문제냐면 시중에 돈이 더 많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많이 돌면 전체적인 부동산 폭등도 문제인데 물가가 오릅니다. 다. 시중에 돈이 많이 돌면 물가가 오르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서민은 어떻게 되냐면은 월급이 오르는 것에 비해서 물가가 오르는 게 훨씬 더 높아지면요. 서민들은 가난해지는 거거든요. 온 국민이 동시에 가난해지는 게 그 국가의 정부의 법 하나만 그렇게 부동산 관련된 법 하나만 그냥 딱 바꿔버려도 온 국민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이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정선거도 다 이게 법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법하고 연결된 거죠. 이게 답답한 부분인 거죠. 이런 부분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도 기성세대죠. 50대니까요. 50대인데 6.17 대책 뭐 나올 때마다 폭등을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대의 집을 그러니까 어떻게든 어렵게 집을 뭐 대출을 끼고 해서 샀거든요. 조그마한 14평짜리를 사서 근데 그렇게 사서 이제 샀다가 다시 이제 뭐 조금 더 큰 평수로 옮겨가고 이랬는데 집을 이제 가지고 있는 안정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이 문재인 정권이 집값을 올려버리잖아요. 네. 제가 사는 집이
처음에는 한 뭐 2억 한 5천 살다가 지금 제가 그냥 그 값을 올리고 싶은 것도 아닌데 매년 올라가지고 지금 뭐 4억을 넘어서고 뭐 5억을 가려고 하고 이러면 참 집 있는 사람들은 참 걱정을 사실은 죄송스럽지만 안 하는데 젊은 30대, 20대 지금 막 이제 사회에 독립을 하려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저기 평균 4억이면 아예 불가능해요. 불가능. 어떻게 벌을 겁니까, 4억을? 그러니까 집을 전세를 얻는 것도 평균 4억이면 만약에 저기 전세값만 하더라도 벌써 한 70%라고 하니까 2억 8천 정도가 있어야 전세, 저 조그마한 집, 서울에 있는 집에 전세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면 어렵죠. 그러니까 조슈아님 옆에 누구신지 궁금하대요. 미디어 A님입니다. 제가 하도 엄청 실력 있는 A님. 그 부정선거 탐구가입니다. 예. 제가 미디어 A.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시니까 조금 제가 홍보를 좀 해야겠습니다. 저는 좀 미디어 하시죠. 내놓고 예, 그냥. 미디어 A고요. 예, 뭐 방송한 지가 이제 2달 남짓됐습니다. 9달 남짓됐고요. 여기서 이제 한 중간 정도 되네요. 예, 공병호 박사님 그리고 조슈아 이 중간 사이즈 중간에 실력이 빵빵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막 이제 방송 시작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시고요. 저희 미디어 A 채널도 들어와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조슈아님도 기회의 공동 우리는 네. 기회를 아니, 공평하게 제공하니까. 공 박사님이 평소에 홍보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기 아마 들어오신 분은 다른 분들은 몰라도 다른 유튜브 시청자들은 몰라도 공병호 TV 시청자분들은 저를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너무 잘 알아. 바실레아 TV 조슈아입니다. 저는 원래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우파와 그 정책들과 그런 어떤 가정에서의 문화들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좀 연구도 해보고 직접 제가 이제 실천해서 보여드리고 이런 공유를 하고 싶은 그런 채널을 처음에 만들었는데 지금 워낙 지금 나라의 사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뭐 부정선거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온통 4.15 부정선거의 거짓말로 그냥 다 포로가 되어 있어서 네. 이 철의 장벽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예, 다른 방송을 절대 안 하고 어쨌든 거짓말이라는 부분들이 참 우리 사회에 너무나 이렇게 많이 만연해가지고 예. 지금도 이렇게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온통 신문에 보면 다 거짓말이니까. 예. 근데 이 아파트 부분을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그럼 말씀하시죠. 아파트가 가격을 이렇게 올려버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올려서 뭘 또 하냐면은 상속세를 높여요. 상속세라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이고 내가 낳은 혈육한테 나의 것들을 물려주는데 상속세를 이상하게 나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상속세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뭐 이건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반대입니다. 상속세라는 건 이상한 시스템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자녀들한테 용돈을 줄 수 있잖아요. 용돈을 이렇게 줬어요. 뭐 10,000원짜리 주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확 채가지고 한 2,000원을 가져갔어요. 그럼 그 사람은 도둑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국가가 했을 때는 도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치 그냥 당연히 가져가는 것처럼 하는데 이게 상속세가 그 금액이 많을수록 더 많이 가져가거든요. 이게 공산주의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구조인 거예요. 돈을 성실하게 많이 버는 사람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많이 버는 사람은 차이를 둬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돈이 많다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버신 분도 성실하게 납세도 잘하신 분도 많다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상속세를 걷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상속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고 온 국민이 가격이 오르잖아요. 아까 얘기하셨지만 젊은이들은 이제 집 못 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어차피 집 못 구하니까 정부가 해주겠다. 모든 것을 정부가 해주겠다고 해요. 그러면서 정부가 뭐 장기 전세, 뭐 집을 내주겠다 해가지고 정부가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들어가게 합니다. 그게 내 집인가요? 내 집 아니거든요. 빌려준 집이에요. 내 집 아니에요. 임대주택이에요. 자, 그러면은 온 국민이 점점점 가격은 더 오르고 젊은 세대들은 점점점 내 집을 못 갔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거 한 50년, 100년만 지나면요. 온 그 부동산과 온 아파트 주택은 다 국가가 소유합니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공산주의 사회예요. 내 자산이 없는 거예요. 내 자산에서
그 동산하고 부동산의 차이는 크거든요. 동산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요. 서서히 우리는 바로 그야말로 공산주의 사회로 갑니다. 이 흐름인 건데 그걸 아시는 분들이 적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금을 100% 올리면 그게 공산주의죠. 세금을 100% 딱 올려버리면 그게 진짜 공산사회고. 그러니까 그 공산사회라고 이렇게 하니까 최근에 이제 나온 그 책 중에 소유와 자유라고 그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에서 자유주의 실리 76권 하버드대학 교수가 적은 건데 참 마음이 아픈 게 어쩌면 그렇게 소련과 서구 유럽의 역사가 다른지. 그러니까 그 소련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을 너무나 쉽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소련, 러시아 역사에서는 소유권 역사가 없는 거예요. 개인이 사적인 그런 농토나 이런 것을 취득하는 그런 게 없는 거라. 그게 지금까지 거의 이어져 가지고 그렇게 어려움을 자기 재산을 소유를 해야 되거든. 네. 아이고, 상속세가 10억 이상이면 50%라는데. 50%지.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50%지. 국가 발전의 동력이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한 5천만 원, 1억 정도 남짓되어서 그러니까 너무 큰 목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한 뭐 4, 5억 이렇게 하면 아예 실현 불가능한 목표지만 가령 한 5천에서 한 1억 정도만 아파트 값이 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 그 아파트를 내가 소유하기 위한 꿈을 가지고 부지런히 일을 하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재능을 막 발휘하고 뭐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 아파트를 소유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이런 젊은이들의 욕구가 이런 성취가 실제로 나라 발전의 근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절망을 해버린다. 집까지 이제는 집을 못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젊은이들에게 꿈이 없어져 버리고 또 성취할 목표가 없어져 버리면 에라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래 버리면 나라 전체가 아예 그 경제적인 욕구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실제로는. 지금이 뭐 거의 그런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루머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번 참고만 하십시오. 근데 아파트 건설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엄청 짓고 그런데 아니 도대체 이거 아파트 값도 그러고 들어갈 사람도 없고 인구도 주는데 이거 아파트 왜 이렇게 많이 짓냐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집 짓고 있다고. 아니 누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반은 농담인지 진담인지. 1인 가구가 자꾸 늘어난다 그렇게 하는데 뭐 중국 사람 늘어나는 것도 맞을 것 같기도 하네. 근데 뭐 지금 그 189개국 가운데서 합계 출산율이 189등이니까. 네. 인구는 확실히 좀. 그러니까 뭐 조합 구하기 힘들고 앞이 안 보이고 집 가격 높고 그러면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겠어요? 결혼을 어떻게 하고. 지금 처녀 총각들 가운데 뭐 돈 문제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분이 꽤 많아요. 네. 참 이게 그 결혼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6.25 전쟁이 일어나서도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사셨거든요.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제가 뭐 무슨 아니 왜 말하는 게 저렇게 나이 들어 보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기를 낳고 부부가 만나서 아기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또 이 후대를 기르는 거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해야 될 의무이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생각이니까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조슈아님을 좋아했던 분들이 우한 지금 소리가 안 들려요. 막 내한테 들리는데. 아니, 특히 젊은 친구들이 이런 얘기하면 되게 싫어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왜 결혼을 하지 않고 비혼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하냐면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미래가 불투명하다. 아이를 안 낳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 보육비 뭐 몇 푼 도와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살아갈 때 점점 자유가 늘어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성취가 늘어나고 뭐 이렇게 만족감이 늘어나는 사회면 애를 낳죠. 애를 낳고 이렇게 하는데 안정감도 떨어지고 점점 자유는 줄어들고 뭐 사회가 더 점점 불안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슈아님 생각이 당이론으로 맞아요. 네. 당연히 이제 사람이 이게 생명을 갖고 태어났으면은 자기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후대를 위해 희생도 해야 되니까 아이를 낳고 그러는데 그 인구에 대한 그런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가장 그 중장기적으로 내리는 의사결정 가운데 가장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결혼하는 거하고 네. 아이를 몇 명 낳을 건가. 근데 그게 원시 시대에도 그게 많이 적용이 됐대요. 네. 동원 가능한 자원이 얼마나 갖고 있냐.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성인이 돼가지고 결혼한 자녀들을 보면은 지금 미대 A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게 이렇게 앞이 안 보이니까 내 앞가름하기도 힘드니까 뭘 그렇게 그냥 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다수니까 소수 의견으로는 충분히 가능하시고 젊은 분들에게 지금 혹시 보시는 분 중에 저도 앞뒤 안 보였는데 솔직히 속된 말로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도 그러니까 앞이 안 보여도 그냥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살았는데 그렇죠. 옛날에 다 그렇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약간 좀 끼어드는 것 같아요. 죄송한데 네. 이사벨라 킴님이 이제 댓글을 계속 남기시는데 이게 바실리아님 그런 의견 밝혀도 자기는 괜찮대요. 네. 아까 그 이야기. 보수적인 의견 좋아하는 직업의 안정성이 가장 큰 문제인 듯 합니다. 하는 게 이사벨라 킴님이 갖고 있는 생각인데. 직업과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 집이 있음의 여부와 이런 것들이 내가 결혼을 할 것인가 그리고 자녀를 어느 정도 낳을 것인가 영향이 미치는 거는 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알았으면 싶은 마음이 있어요. 말씀하시죠. 아이를 소수 의견입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게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를 낳으면 나랑 닮고 아내랑 닮았거든요. 그것 자체가 너무나도 큰 기쁨이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그리고 내가 그 자녀들을 훌륭하게 교육시켜서 훌륭한 사람으로 또 교육도 시킨다. 이건 너무나도 정말 뭐랄까 너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같은 너무나도 좋은 기쁜 일이거든요. 저도 딸이 하나 있긴 있는데 네. 뭐 그럴 때 언제가 제일 좋으냐 했을 때 꼭 어떤 행동을 할 때 꼭 나같이 한단 말이에요. 네. 나같이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했던 하고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보면 정말 내 자식 맞구나 이런 느낌의 어떤 동질감에 좀 그런데 이제 지금 조슈아님이 말씀하시니까 좀 고루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한 2, 3년 전에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 뭘 취재했는가 하니까 임종을 지켜본 의사예요. 임종을 지켜본 의사분들이 그 체험담을 적었는데 가장 마지막 날에 후회하는 거가 그런 결혼을 안 해본까지는 뭐 괜찮은데 아이를 안 낳은 것에 대한 후회들이 많다는 그런 내용을 아마 21세기 북스에서 나와서 내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각이라는 것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길게 시각을 보면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제 조금 대개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재가 힘드니까. 근데 같은 값이면 나라가 좀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잖아요. 지금이 힘들더라도. 우리 어른들 세대나 우리 세대는 당연히 아기를 낳고 잘 키우고 열심히 일하고 그런 게 됐던 게 앞이 밝았잖아요. 앞이. 그래서 빨리 4.15 부정선거를 좀 밝히래요. 맞습니다. 밝혀서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국가 상태. 부동산 뭐 폭등 이런 거는 이제 뉴스는 이제 그만하고 요거 이야기하랍니다. 하시죠.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떠들고 있는 게 전자통합선거의 명부인데 아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제가 이제 전자선거 통합 명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왼쪽 편에 있는 그림이 실제로 마우스가 한번 클릭하시면 아이고 넘어갔다. 이렇게. 자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대단하네요. 서버거든요. 서버라는 게 이제 여러 개의 컴퓨터가 모니터만 없다 뿐이지 다 컴퓨터입니다. 컴퓨터들인데 이 컴퓨터들이 서버라고 하는데 이 서버에 담겨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라고 담겨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로 담겨 있는데 전자통합선거의 명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의 실체가 없어요. 프린트 종이 있으면 책이라도 있을 텐데 실체가 없고 그냥 데이터입니다. 그냥 파일의 집합체를 데이터베이스거든요.
어떻게 하든 파일을 이렇게 조직화해서 체계 하이라키 위계를 만들어서 만든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만든 파일이 결국 파일의 집합체가 데이터베이스인데 그 결국은 우리의 선거가 모든 선거 행동이 이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파일을 열지 않는 이상에는 까지 않는 이상에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선거에 이번에 보전 신청에 그런 서버라든지 데이터 일체를 요구했는데 이번에 결국은 판사님들이 다 기각했죠. 네, 기각을 했는데 그 기각의 사유를 보면 재개표를 했을 때 굳이 이게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 기각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단순히 숫자를 맞추는 거는 충분히 그렇게까지 한번 추가 조작이죠. 숫자를 다 맞추는 일들은 했을 수 있는데 뭐 미디어님도 많이 조사를 하셨지만 그 QR 코드라든지 누구를 찍었는지를 일일이 대조하면 다 어긋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숫자도 안 맞을 거고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도 다 안 맞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대조를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있는 프린트된 있는 그 그냥 인명부가 선거 인명부 가지고는 안 되고 이 통합 선거 인명부가 있어야지만 그 대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계속 한번 해보시죠. 네, 아주 지금 여기 중요한 보시면 요게 지금 뭐냐면 전자 신분증 인식기잖아요. 이 서명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이건데 이 장비가 여기에 아무런 흔적이 남질 않아요. 여기에 흔적이 남지 않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 왔을 때 홍길동 씨 이렇게 했을 때 책이 없습니다. 책이 없고 홍길동 씨 왔습니까? 여기서 검색해서 이렇게 탁탁탁 쳐서 검색해서 있으면 이분이 유권자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전선거만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전선거만 이 노트북과 여기 본인 확인 단말기 요 두 개를 이용해서 했는데 아무런 증거가 안 남아 있는 거죠. 아무런 증거가 안 남아 있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 기록이 어디에 남느냐 결국은 이 서버에 남거든요. 이 서버에 남는데 시청자들이 이제 이 빨간 거는 안 보이니까 정확하게 컴퓨터 옆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컴퓨터, 이 노트북에서 이렇게 두드려서 입력을 했을 때 일로 들어가는데 기록이 되는데 여기에 서버 안에만 저장되어 있고 우리 국민 아무도 볼 수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증거 보존 신청을 받아주지 않으면 모든 국민의 눈을 감기겠다 이런 만행이거든요. 악행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동사무소에서 투표할 때, 동사무소에서 사전선거 투표할 때, 제3자가, 똑같은 장비, 아니면 에뮬레이터라고 하거든요. 에뮬레이터. 아주 닮은 장치. 똑같은 기능을 하는 장치가 돌고 있었다. 제3자가 지금 한 12,500개의 장치, 사전투표 장치들이 돌고 있었다면, 12,000개만 접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장치들도 분명히 접촉 가능하고요. 가능할 뿐들 아니라 이 뚜렷하게 징후가 투표수가 너무 많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런 장비들이 가동을 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해킹이 아니죠. 사실은 공모라고 저는 보거든요. 해킹은 누군가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뚫고 들어오는 거고요. 이 공모는 그냥 뒷문을 열어주고 이게 보통 보면 그 컴퓨터에는 포트라고 해서 문이죠. 일종의 문이 한 10,000개 이상 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문이. 그러니까 그 컴퓨터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10,000개 이상 넘다 보니까,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문을 다 닫고, 이거 방화벽이라고 하죠. 방화벽을 쳐서 아예 문을 다 닫고 몇 개의 문만,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 연결이 안 될 수는 없으니까, 몇 개의 문만 열어주는데, 이 몇 개의 문을 범인한테 넘겨주면, 한 두세 개 열어주면, 조작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조작이 된다 하더라도, 증거가 디지털 범죄는 안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래서 반드시 전자통합선거인 명부를 포렌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포렌식을 해서 아주 미세한 정보까지도 다 전문가가 다 파악을 해야 이 선거범죄의 실체가 드러날 거고요. 실제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보면 얘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는 가령 이제 그 MySQL이라고 하는 예시인데요. 이렇게 관계입니다. 파일의 관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연결시켜 놓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숫자의 그 나열이죠, 그냥. 숫자와 기호의 나열인데,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되면 홍길동 이름이 찍히면서 제가 번호가, 일련 번호가 부여되고 거기에 뭐 사인을 했는지 아니면 뭐 지문을 했는지 이런 것이 기록으로 숫자로 남거든요. 그리고 지문이 파일로 저장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만약에 그 파일을 조작을 해버리면 파일을 바꿔치기 한다든지 다른 파일, 엉뚱한 파일을 갖다 놓으면 전혀 오지도 않은 사람들도 충분히 투표한 것으로 많이 조작이 가능하다. 의견? 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 해킹은 아닐 겁니다. 해킹은 뭐냐면 몰래 하는 걸 해킹이라고 하거든요. 범죄자가 몰래 하는 건 해킹인데 지금 저는 처음에 해킹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예, 왜 그랬냐? 설마 선관위 전체가 이렇게 이게 뭐 그러니까 뭐 100%가는 아니지만 일부 뭐 직원을 빼고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동시에 뭔가를 해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결과들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정말 믿었어요. 아, 정말 소수의 몇 명만이 악의를 품고 이런 이제 뚫고 들어가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해킹은 아니고요. 공모. 그냥 같이 짜고 한 거죠. 네. 인사나 좀 하고. 셰미님이 라이브 방송 좋대요. 네. 공조미. 예, 또 한 번 더 보고 그 다음에 계속 인구 감소가 또 셰미님이 인구 감소가 줄어들고 있는데 군대 부대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게 너무 불안합니다. 앞으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될지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앞이 좀 보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겠습니다. 계속 해보시죠. 네. 지금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 보시면 그냥 그 숫자의 나열이거든요. 숫자의 나열이고 이 숫자들이 그냥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투표 행위가 이런 숫자로만 이런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기록, 레코드라고 하거든요. 저런 레코드, 숫자 매겨지는 이런 레코드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것들로 우리가 만약에 투표가 우리의 주권이 침탈된다고 한다면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전자 통합 선거의 명부가 이렇게 사용되어서는 정말 안 되겠다. 저도 조슈아 님하고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선관위를 참 저도 순진한 거죠. 그러니까 앞에 이제 한 석 달 전이죠. 석 달 전으로 거슬러 가면 설마 저놈들이 그러니까 그래, 선관위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영화를 어쩌고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유 지금 데이터를 막 이렇게 볼수록 정말 이건 아닌 거죠.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분들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나 했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볼수록 이 데이터의 조작이 너무나 심각하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2014년에 전자통합선거의 명부를 이렇게 법을 이렇게 고치면서 저걸 저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보면 거의 뭐 범죄 수준이죠. 범죄 수준.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도 뭐 보조적으로 만약에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뭐 종이 선거 명부를 병행을 한다면 저는 이해를 했을 텐데 아예 이게 전자로만 그러니까 전자투표를 못 하지 않습니까? 속일 위험이 있어서. 근데 전자통합선거의 명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냥 속이기 위한 장치. 우리 전 국민을 속이기 위한 장치다. 전자통합인명부. 전자통합선거인명부. 선거인명부. 저는 짧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 데이터베이스 구조에서 나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QR코드가 안에 개인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부정선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은 게 QR코드에는 개인 정보가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개인 정보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연결이겠지. QR코드에는 일련 번호가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일련 번호가 어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로 따로 구축이 돼 있으면 이게 다른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갖고 있는 신상 명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랑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연결이 되지.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요. 여기 ID 값이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D 값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하고 QR코드에 그런 일련 번호하고 연결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하나만 몰래 숨겨져 있으면 이게 중간 다리로 해서 이 표를 누구랑 연결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키 값을 따로 데이터베이스에 따로 뽑아놓으면. 그러면은 누가 누구를 뽑았는지를 나중에 다 금방 조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금방 되거든요. 순식간에. 네.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어떤 그 개인정보하고 이렇게 네. 매칭을 할 수 있는 이렇게 연결고리만 있어버리면, 조그만 연결고리가 있어도 연결이 되면 뭐 다 알게 되는 거죠. 뭐 네. 저놈이 나 찍었나 안 찍었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냥. 그리고 네. 제 추측으로는 네. 그 부정선거 표가 많이 들어갔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선관위에서 이거는 아마도 그 한청선 씨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선관위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사전 선거를 아예 선거 자체를 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분석하는 게 되게 그러니까 쉽다고 하더라고요. KT 그 빅데이터를 활용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게 빅데이터라는 게 양정철, 뭐냐면, 네. 제가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 이게 로그, 그러니까 위치 정보가 이렇게 저장이 돼요, 실제로는. KT 기지국마다. 그래서 그 빅데이터에 내 이름은 안 들어가 있겠지만 그런 그 정보가 저장이 되는데, 근데 그 제 이름이 그 정보가 안 됐다 하더라도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드와 필드를 연결시키면 네, 제 이름이 나오거든요, 실제로는. 네,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빅데이터 활용이 이것일 것이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최근 선거 때마다 주변에 기지국에 한 번도 근처에 얼씬하지 않은 사람, 그것만 쫙 추려내면 이분들은 기권이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지난 뭐 한 10년 동안 데이터를 만약 가져오면 이 10년 동안 투표 안 한 사람은 다, 그러니까 선거날 그 주변의 기지국에 안 잡힌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 집에서 투표하는 방법 없으니까 투표를 안 한다. 그럼 투표 안 한 사람 성향들을 쫙 뽑을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쫙 뽑으면 투표 안 한 사람 한 뭐 500만 뽑아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투표 안 할 사람만 이렇게 한 200만 300만 뽑아가지고 가짜표로 활용하면 충분하다. 그러네요. 뭐 쉽겠네요. 네. 그 투표일 해당 날짜에 네. 위치 데이터만 받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쓰임새가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그럼 오늘은 이제 전자선거인 명부건 정도까지 하죠. 네. 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하실 건 없습니다. 이제 좀 정리 시간을 하면은. 지금 전자선거인 명부에 대해서는 그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들이 좀 더 이제 이게 드러난 게 없어요. 전자로 하다 보니까. 이게 오프라인 상에서는 이렇게 카메라로 막 투표지 분류기가 우리가 처음에는 타겟이 됐잖아요. 선거 부정이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됐어요. 투표지 분류기가.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거든요. 디지털 카메라에 잡혔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잡혀가지고 명백한 조작 행위, 그러니까 아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 투표지 분류기가 우리 눈앞에 딱 드러났어요. 근데 전자통합선거인 명부 이 시스템은 연결 자체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채널을 통해서 연결했기 때문에 디지털이기 때문에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시가 날 수 있는데 뭐냐면 이 시스템을 운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가담을 하지 않았지만 본인이 오퍼레이팅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선관위 직원 중에 저는 전체 선관위 직원들이 모두 다 가담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무심결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조작을 하면서 뭔가 신분 확인하고 계속 반복을 하면서 분명히 미심쩍은 어떤 데이터의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뭔가 직감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실 것이다. 우리 국민 중에는. 그런 분들이 좀 더 정보를 좀 더 오픈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전자 선거인 명부 또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쪽이나 이런 엔지니어들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뭔가 캥기는 것이 있고 미심쩍은 것이 있지만 대놓고 뭐 보안각서를 쓰고 이렇게 하니까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뭐 이렇게 대놓고 공개를 못하지만 몰래 제보할 수 있는 거죠. 제보해서 좀 더 이 사실이 곧 드러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하실 말씀은? 네. 다음 주도 그렇게 우리가 진행을 초반기 한 일정 시간 정도는 중요한 뉴스를 한번 브리핑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특별 세션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선거 부정 문제를 놓치지 않아야 되니까. 할 말 생각났다. 말씀하시죠. 방금 이거 연결되는 건데, 이제 재검표를 뭐 질질 끌겠지만 재검표를 할 때 분명히 저쪽에서는 숫자를 맞출 거예요. 숫자. 그러니까 이제 맞추려고 하겠지. 민주당표 몇 개, 통합당표 몇 개. 잘 그마저도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숫자가 맞다고 하면 어물쩍 넘어갈 겁니다. 이제 어물쩍. 숫자가 맞으니까 재개표 끝 이렇게 할 텐데 분명히 그거 다
통합선거인 명부하고 거기 QR코드에 일련 번호하고 정말 이 제대로 투표장 나온 사람이 진짜 자기가 본인이 직접 한 건지 이거 일일이 대조해야 됩니다. 이러면 무조건 나옵니다. 일일이 대조해야 된다? 네. 한 번 더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표만 맞추고 땡 아니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이야기죠. 표에 있는 QR코드를 확인해서 이 QR코드 다 나오거든요. 어떤 선거구에서 누구 몇 시쯤에 해서 누가 했는지 그거 다 조사하면 나옵니다. 물론 그걸 공개를 하면 안 되겠고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국민에 있는 그 개인정보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검찰이 확실하게 이 투표용지 진짜로 본인이 와서 찍은 거냐 이거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선거명부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예, 20%가량 20%가량 문제가 나올 겁니다. 20%. 네. 저도 이제 할 말이 있는데 네. 하시죠.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아니 하시고 그다음 마무리하면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야외 공개 방송을 심야 공개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시일 야방성 대국 이 억울한 상황을 그냥 집에서 잠만 잘 자니까 억울해서요. 야외 심야 공개 방송을 하려고 하고요.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일단 7월 4일 밤 12시부터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집회 신고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장소는 일단은 사람들이 모여서 112 신고가 안 들어가는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신고 안 들어갈 장소를 일단 구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밤에 아무나 오셔도 됩니다. 아무나 오셔서 집회에 그래서 이제 컵라면 물 끓여 놓고 제가 그것까지만 준비하려고요. 컵라면하고 돗자리하고 물 정도 준비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좀 더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교류를 하고 좀 치열업을 해야겠다. 한번 우리가 농성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하면 당장 이제 집회를 중지시킬 위험이 있어서 일단 외곽에서 하는데요. 안양이네요, 안양. 네. 안양 호계 근린공원. 네. 그래서 심야에 더운 날씨에 잠 안 오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창발적. 아니 근데 7월 4일이라고 하시는데 네. 7월 4일 토요일 저녁. 예. 토요일의 저녁인 거죠. 그쵸. 토요일 12시라고 되어 있어서 네. 헷갈릴 수 네. 있어서. 네. 집회 끝나고 지방으로 집에 가기 싫으신 분은 돗자리하고 이불 들고 오시면 집회 신고해 놨으니까 노숙하셔도 아주 뭐 그리고 이제 좀 쉬었다 가셔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농성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소는 앞으로 요청하는 데 있으면 뭐 여기서 농성하자 그러고 농성 여건이 되면 어디든지 가서 농성을 하면서 참여 못 하시는 분은 방송으로도 참여해 주시고 참여 가능하신 분은 차 끌고 오시면 주차장 아주 넓으니까요. 주차하시고 이렇게 같이 농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와도 할 수 있겠는데요. 예, 여기는 비가 와도 전천후에. 아니 근데 야외 몽둥이를 깎는다는 소문이 있던데. 예, 4.15 부정선거의 괴물을 잡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뉴스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괴한 짓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집회를 하면서 그냥 떠들지만 말고 하다못해 몽둥이 이렇게 강몽이라도 들고 와서 그거라도 깎아서라도 시위를 하자는 거죠. 퍼포먼스를 깎으면서 이 몽둥이로는 사람을 때릴 건 아니고요. 4.15 부정선거 괴물을 때려잡을 거라고 하면서 몽둥이를 깎든지 아니면 그 서초동에서 집회만 하지 말고 서초동에서 그 광화문까지 그 평화 대행진을 하자고요. 4.15 부정선거 아니 행진하는데 굳이 뭐 인도로 행진하면 되잖아요. 뭐 집회 이동의 자유는 있으니까 이동해서 이동하면 되는 거고 집회는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때로 움직이면 뭐 우리 시민들이 저 왜 저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그 대한민국님에게 감사드리고 자 오늘 좀 벤자민 윌컨슨님이 안 오셔서 약간 섭섭하긴 했는데 그런 나름대로 3인방이 좀 오늘 선전한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힘들었습니다. 빈자리가 큽니다 지금. 이 4분의 1만 해도 되는데 이 3분의 1을 하려니까 굉장히 벅차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또 다음 주 목요일 날 오후 8시에 다시 또 뵙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